성인간호, 통합간호 이론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기말고사 전까지 수업 진행할 거고요. 약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성인을 모든 분량을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여러분한테 설명할 예정입니다. 먼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성인간호학이 국시에서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 좀 파악을 좀 해보면요.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간호사 면허 국시에서 8과목을 보는데 총 문제수가 295개고요. 한 문제당 1점이기 때문에 총점이 295점이 될 거예요. 대부분 다 전체적으로 객관식이고 1교시 9시 시작이 성인간호랑 모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 보세요. 35문제 정도, 20문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성인간호학에서 7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비중이 크고 범위도 넓고 그다음에 합격 그 기준이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이어야 되는데 일단 과목별로 40% 이상 득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점이 60% 이상이 되지만 과목별로 하나라도 꽈락이 나오면 합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 성인간호학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할 때 분량도 많고 내용이 또 어렵고 해서 어려워하지만 지금부터 빨리 시작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60% 이상이 되려면 총점 295점에서 177점 이상, 177개 이상 맞으셔야 되고, 성인간호학 꽈락이 안 나오려면 70개 중에 28개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래도 성인에서 꽈락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좋겠어요. 영역별로 예상 출제 문항을 보시면 총론부터 해서 각 대분류마다 문제가 나오는데 보시면 소화기계에서 9문제, 심혈관계에서 통틀어서 이제 12문제 정도 나오고요. 호흡기계 9문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소화기계, 호흡기계, 그 다음에 심혈관계 요런 부분들이 비중이 조금 크다고 보실 수 있고 이뇨생식기하고 근골격계는 약간 그래도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비중이 낮기는 하지만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 6문제, 6문제 이런 것들. 네,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신경계, 내분비계 이런 부분들이죠. 근골격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심혈관계와 호흡기계를 중점적으로 해서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 통합간호 이론의 운영은 성인 3,4에 해당되는 내용인 비뇨기계, 근골격계, 내분비계, 신경계를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비뇨기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뇨기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구조와 기능에서부터 다루었던 부분이 소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농축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먼저 보호원 주머니에서 사구체로 넘어오게 되는 단계,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근위세뇨관, 헬레고리, 원위세뇨관을 거쳐서 집합관까지 가서 집합관에서 최종으로 농축이 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은 다시 재흡수하고 불필요한 것은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구체에서는 일단 여과를 시켜요. 그래서 혈액에서 소변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일단 여과를 한 80소변의 소변이 되는 것의 80%가 이제 사구체에서 일단 여과가 되고 그 다음에 근위세뇨관과 집합관까지 이렇게 거치면서
과정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재흡수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분비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구체에서는 나트륨, 칼륨, 염소, 그다음에 포도당, 요소, 요산염, 단백질 이런 것들 다시 그 여과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근위세뇨관에서는 재흡수를 시키는데 필요한 부분 80%의 수분과 전해질 그리고 100% 포도당과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소변에서 혈액으로 재흡수시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세포를 구성하는 그리고 신경을 전달하는 데 아주 기본이 되는 그 전해질인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이 같이 소변에서 혈액으로 재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산염기의 항상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요소나 유산염, 중탄산염 이런 것들이 재흡수가 되고 필요 없는 크레아티닌과 이제 몸을 산성화시키는 수소이온 이런 것들은 혈액에서 소변으로 분비가 되는 과정이 되고요. 헬레고리에서 상행각에서는 나트륨과 염소, 그리고 하행각에서 수분, 요소, 요산염, 중탄산염 이런 것들이 재흡수가 되고 원위세뇨관에서는 수분과 나트륨, 요소, 요산염, 중탄산염 이런 것들이 재흡수되면서 칼륨과 수소 이온, 그 다음에 요산 이런 것들은 분비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칼륨이 이제 이뇨제를 통해서 원위세뇨관에서 칼륨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는 경우에 저칼륨 혈증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칼륨 보존 이뇨제를 사용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위세뇨관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고 집합관에서는 수분을 재흡수시키고 칼륨과 수소이온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원위세뇨관과 집합관에서 수분을 재흡수시킬 때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ADH 그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 필요해서 수분을 그 재흡수시키는 만약에 혈압이 떨어졌다 그러면 소변을 많이 내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혈액의 볼륨을 어느 정도 유지시키고 그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호르몬의 작용이 하게 되는 부분이 원위세뇨관과 집합관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거는 이제 기본간호학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문효라고 하면 24시간 동안 100ml 이하, 100cc 이하인 경우, 핍뇨인 경우 100에서 400cc 이하인 경우, 그리고 시간당 30ml 이하인 경우, 다뇨인 경우는 24시간 동안 2500에서 3000ml 이상 소변을 보는 경우 다뇨라고 하고 이렇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소변 수집을 해라 라고 처방이 났으면 아침 첫 소변을 버리고 그 다음부터 수집을 시작해서 다음날 수집 시작 시간까지, 그러니까 다음날 첫 소변까지 검사물은 냉장 보관 또는 얼음을 이용해서 보관을 해주면서 24시간 동안 소변을 채집해서 그것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유치도뇨는 장시간 자연 배뇨가 불가능할 때에 배뇨를 하기 위해서 삽입하는 것이고 시간당 소변 배설량을 측정할 수 있고 방광 내 세척이나 약물 주입이 가능합니다. 단순도뇨는 방광 내용물을 단순히 비우기 위해서 그리고 묵은적 소변 검체를 받아서 검사하기 위해서 잔뇨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죠. 그래서 유치도뇨와 단순도뇨도 언제 해야 되는지 적응증이 언제인지 금기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 기본 간호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해서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서 문제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병에서 첫 번째로 요로 감염이 나왔는데 요로 감염은 대부분 대장균 이콜라이라고 하는 세균에 의해서
그 감염이 되는 것이라고 했고, 얘는 밑에서부터 위로 상행해서 감염이 된다고 해서 상행성 감염, 그리고 혈행성 직접 전파된다는 것. 그래서 대장에서 방광 쪽으로 요도 쪽으로 대장균 이콜라이가 전파가 되면서 이제 상행으로 요도를 타고 올라가서 방광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요로 감염. 그래서 요로에만 감염이 되면 요로 감염, 방광까지 올라가게 되면 방광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남자보다 여자가 대장 그 항문과 요도의 요도가 가깝기 때문에 보통 4cm 정도밖에 안 되고, 남자의 경우는 요로의 길이가 20cm, 뭐 10cm, 20cm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한테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 소변을 자주 참는 사람들, 화장실을 잘 안 가는 사람들, 그리고 뭐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었습니다. 증상은 옆구리 통증이 있는 것이고요. 신우신염인 경우에 늑골 척추각에 압통이 있고요. 늑골 척추각이라고 하면 등 쪽에서 척추와 그 갈비뼈 사이의 각도, 이렇게 척추와 갈비뼈 사이의 이 각도를 얘기하는 것이 늑골 척추각이라고 했고요. 등 쪽에서 봐야 되고요. 이 부분에 압통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혈뇨나 단백뇨, 빈뇨, 긴박뇨, 배뇨곤란, 자결감, 그리고 소변을 봐도 깔끔한 느낌이 없는 잔뇨감, 야간뇨, 하복부 통증, 요실금, 요정체, 소양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특별하게 많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옆구리 통증이나 혈뇨도 나타날 수 있고, 배뇨곤란, 자결감, 잔뇨감, 소양증, 이런 것들 나타날 수가 있죠. 간호는 항생제를 사용을 하는데, 항생제와 항균제를 사용하는데 2주 이상 사용하고요. 중요한 거는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약물을 복용을 멈추면 안 되고, 약물 처방받은 약물을 끝까지 복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변의 산성화를 위해서 비타민C를 섭취를 하고, 크랜베리 주스 같은 것 섭취를 해줘야 되고요.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데 하루에 3000ml, 3리터 이상 그 수분 섭취를 해서 소변으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수분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소변이 희석되고 세균 정체를 최소화시키고 요도를 씻고 염증성 산물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온수 자육과 샤워를 권장하고, 회음부 청결을 유지하고, 성생활 전후에 소변 보기하고, 회음부는 앞에서 뒤로 닦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커피나 콜라, 차 같이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료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을 피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회음을 습하게 하는 조이는 속옷을 피하고 면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의가 있을 때 즉시 배뇨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소변이 마려워도 소변을 참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유치도뇨관의 적응 기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간호를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전 보시면 급성신부전과 만성신부전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우리가 이 신부전을 치료하기 위해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을 또 구분을 했어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성신부전인 경우 신장의 여과 기능이 갑작스럽게 상실되지만 회복이 가능한 상태로 수일이나 수주 간 GFR의 저하로 이뇨 감소가 되는 것을 급성신부전이라고 했고요. 반대로 만성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수개월에서 수개월 이상 계속이 되는 것이고, 네프론이 60% 이상 비가역적으로 감소된 상태라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고, GFR이 분당 60ml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급성신부전은 신정성, 원인을 신전성, 신장성, 신후성으로 구분을 했었고요. 신전성인 경우에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저하되는 신장의 앞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전 단계의 문제가 있을 때 신전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신장성인 경우에는 신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거나 신독성의 약물을 복용을 했거나 이런 경우. 그다음에 신후성인 경우에는 신장의 다음 단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래서 요로계 폐색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급성 신부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 신부전인 경우에는 원인을 제거를 해주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증상은 핍뇨와 무뇨, 고칼륨 혈증, 심전도 변화, 수분 과잉, 저나트륨 혈증, 저칼슘 혈증, 고인산 혈증, 대사성 산독증, 이런 것, 요독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 신부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만성 신부전에서는 요독증 증후군, 전해질 불균형, 망막 출혈, 유두부종, 체액 과다로 경정맥이 우려되고 신비대 신부전 이런 문제들, 전신적인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을 보시면 둘 다 급성 질환이 있는지, 인플루엔자나 감기, 위장염, 인두염 같은 급성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혈액 검사를 비유행과 크레아티닌을 확인을 해서 이것이 상승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와 신장 초음파, 신장 스캔, CT, MRI 등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 진단을 하면서 혈액 검사 결과와 CT, MRI 상의 상태들을 확인하면서 투석을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성신부전의 치료는 원인이 되는 것을 치료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수분 섭취를 제한하거나 이뇨제를 사용을 해서 소변의 양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만성신부전인 경우에는 거의 그냥 투석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요. 투석이 아니면 신장 이식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식이요법을 보시면 급성신부전이나 만성신부전은 모두 고칼로리 식이를 하면서 저단백 식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소가 나오면서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지방이 저장되어 있는 단백질이 분해돼 가지고 질소가 나타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칼로리 식이를 하면서 저단백 식이를 해야 되고, 수분 그 저염식과 저칼륨, 저인산식이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되면서, 수분 섭취는 소변량의 500ml를 플러스 시켜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해질 조절을 위해서 고칼륨 혈증과 저칼슘 혈증, 고인산 혈증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고칼륨 혈증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칼리맥스라고 했던 약물 투여하게 되고, 직장 투여를 통해서 칼륨을 배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효성 인슐린을 포도당 50% 포도당에다가 섞어서 IV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는, 고칼륨 혈증을 치료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산혈증, 고인산혈증을 위해서 인결합제제나 인섭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약물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의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런 약물 나중에 보시면 제가 그 인산혈증을, 고인산혈증을 치료하기 위한 인결합제제들이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물이 뭐 포사맥스 같은 약물들. 그다음에 저칼슘 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칼슘 글루코네이트, 그리고 칼슘 카보네이트 이런 것들을 정맥 투여를 할 수가 있고요.
산염기 불균형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대사성 산독증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를 투여를 해서 산독증을 중재를 하게 되고요. 빈혈 교정을 하기 위해서 비타민 K 투여, 철분 투여, 제산제 같은 것들 투여할 수 있고 감염을 반드시 예방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신장 질환 환자들의 간호가 됩니다. 그래서 만성 신부전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급성 신부전, 만성 신부전을 같이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을 한번 보시면 혈액투석, 복막투석 보기 전에 아까 제가 고인산혈증 하면서 포사맥스라고 인결합제제 얘기했는데 포사맥스는 골다공증 약물이고요. 잘못 얘기했어요. 고인산혈증에서 사용하는 인결합제제 같은 경우에는 포스레놀이나 포슬로, 탄산칼슘 이런 약물들이 있어요. 이런 약물들을 사용해서 인결합제제, 고인산혈증을 중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투석을 한번 보시면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을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혈액투석은 체외 투석기를 통해서 혈액 내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고 짧은 치료시간 3-4시간에서 5시간 이내 거의 보통 4시간 투석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투석 시간은 짧은 투석 치료 시간으로 한 이틀 정도 투석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투석 방법이고 노폐물과 수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전문적인 직원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할 수 없고 반드시 병원에 와서 투석실에 와서 투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혈압과 수분 전해질 불균형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석하면서 혈압이 계속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전신적인 해파리 요법이 필요하고요. 혈액을 밖으로 꺼냈다가 다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투석과 투석 사이 기간이 길어서 노폐물 축적 방지를 위한 식이 제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합병증으로는 감염과 공기색전, 출혈, 전해질 불균형, 저혈압이나 심부정맥, 빈혈증 같은 혈액 역동의 변화, 투석 불균형 증후군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 혈액투석의 간호는 투석 후의 부작용을 감시해야 되는데 특히 저혈압과 두통, 오심, 구토, 현기증, 경련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활력 징후와 체중을 투석 전 측정치와 비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투석하는 날 아침에는 항고혈압제를 먹지 않습니다. 저혈압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헤파린 요법으로 출혈을 헤파린 요법을 전신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호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적절한 열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줘야 되고 수분과 염분 섭취는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칼륨과 인 제한을 반드시 해야 되고 칼륨 수치도 굉장히 뛰어서 와요. 그래서 수분, 염분, 칼륨 이런 것들은 제한을 해줘야 된다. 필수 약물로 수용성 비타민, 철분, 인결합제, 그다음에 칼슘 보충제 이런 것들, 항고혈압제, 활성 비타민 D3 이런 것들이 필요한 약물이고요. 반면에 비교해서 복막투석은 고장액을 복막강으로 순환시켜서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환자가 손으로 쉽게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 그리고 출근하면서 직장에서 깨끗한 공간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혈압과 수분 전해질 불균형이 드물고 혈액 화학물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면서 식이 제한이 이 혈액투석보다는 비교적 적습니다. 그리고 혈액 역동적으로 불안할 때 이 복막투석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단점은 치료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10시간에서 14시간 복강 내에 계속 이 저류를 시키면서 빼주고 다시 넣어주고 이런 반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복막염의 위험성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거의 복막투석 하시는 분들은 몇 년 지나면 복막염의 위험이 가능성이 정말 커지는 경우가 있고요.
복강 내 수분 축적으로 호흡 방해 그리고 단백 소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합병증은 복막염이 가장 큰 문제고요. 단백질 손실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복압 상승으로 인해서 탈장이 일어나는 것, 장천공, 호흡곤란, 고혈당, 출혈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그 복막 투석을 하시는 분들의 간호는 도관 삽입 후에 상처 치유 기간 이후부터 투석을 시도를 해야 되고, 매일 같은 시간에 투석액 배출 전후 체중을 측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투석액 투입 중에는 팔로우 포지션을 취하게 해서 복강 내 투석액이 횡격막을 압박해서 호흡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렇게 호흡을 방해하기 때문에 기침과 심호흡을 유도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석액은 체온 정도로 데워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그래서 체온 정도로 데우고 복강 카테터를 무균 드레싱을 매일 해줘야 됩니다. 통목욕은 금지하고 매일 샤워를 해줘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단백질 소실을 예방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단백질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실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실금의 종류와 치료를 연결을 시켜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복압성, 스트레스성인 경우에는 요도관력근이 허약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복압이 상승할 때 실금이 나타나는 것이고, 대개 폐경 후나 다산부 여성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골반저의 근육이 힘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치료를 하려면 골반저 근육 운동, 케겔 운동, 그리고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 조절을 해주게 하고요. 에스트로겐 크림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좀 예방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질내 장치 콘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 요돈에 콜라겐 주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케겔 운동, 골반적 근육 운동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긴박성, 절박성의 요실금은 강한 요의와 함께 화장실을 찾아가는데, 화장실에 도착하기 전에 불수의적으로 방광 수축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요 배출이 발생하는 것이 긴박성,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좋고요. 골반저 근육 운동하는 것 좋고, 그 다음에 방광 훈련을 통해서 언제쯤 몇 시쯤이면 내가 화장실에 가는지를 계산을 해서 그쯤 되면 화장실을 미리 가는 거예요. 그런 방광 훈련, 그 다음에 항콜린성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전기 자극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골반저 근육 운동과 방광 훈련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치료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역리성인 경우는 방광에 가득 찬 소변의 압력으로 적은 양의 소변이 넘쳐 흘러서 불수의적으로 소량의 요가 배설되는 것을 역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방광 출구가 폐쇄됐거나 전립성 비대증이나 요도 협착 등으로 폐쇄된 경우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폐쇄된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인공도뇨나 발사발수기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1파 교감신경 차단제를 사용을 해서 방광이 수축되는 것을 조금 방광이 수축되면서 소변을 제대로 요배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치료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반사성인 경우는 배뇨 행위를 억제하지 못하고 배뇨 반사 자극을 받으면 즉시 바로 배뇨가 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비정상적인 척수 반사가 일어나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고요. 중추신경계에 관여 없이 방광이 수축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사성 요실금인 경우에는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해줘야 되고, 방광 훈련을 통해서 적절한 시간에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체외 소변 수집 기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체외 소변 수집 기구를 사용을 해서 소변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 요실금은 기동장애나 진압력 상실,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요실금이 나타나는 것이고, 요거는 일시적으로
그 정신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요실금입니다. 그래서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해야 되고 이동 보조기구나 방광훈련, 간이 소변기를 통해서 이 요실금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뇨기계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를 했고요. 모든 질병을 다 정리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부분들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영상이 맞춰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머릿속에 이번에 꼭 넣어 가셔서 따로 보지 않고 문제만 풀면서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